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지도 얼추 100일, 국회에서 첫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미세먼지 추경 등 현안이 말 그대로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민생 경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뭘 어떻게 요 대목에서 국민한테 와닿지 않는 듯합니다. 혁신 성장과 규제 혁신 3년째 같은 이야기인 듯하고 실체가 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간 심판이 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내용 그리고 궁금한 점 전문가들에게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직설 문자당 100원 유료 문자 샵 누르시고 3698로 문자 의견 보내주시면 토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여자대학교의 이종욱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의 송수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철진 경제평론가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부처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총리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뭘 지시했는지 정리한 보도 영상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언론이 보도를 거의 안 했습니다. 미리 보여드릴 보도 영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슈에서 한국은 경제가 실종됐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 토론 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정철진 경제평론가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제만 놓고 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야 의원들이 이제 대정부 질문할 거고 네. 어젠가요? 대통령 보고한 게? 네, 그렇죠. 대정부 질문 하기 전에 대통령한테 이러이러합니다. 상황 보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은 뭐라 이제 지시하는 거고. 네. 근데 어쩜 이렇게 보도가 안 돼요? 이게 그러게 언론이 관심이 없는 겁니까? 기사거리가 안 나오는 겁니까? 제가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전직 참 기자 참으로 출신으로 이상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최근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우리나라에 이 뉴스가 예. 거의 폭발적으로 지금 많습니다. 무슨 버닝썬 게이트부터 해서 김학의 장제연 사건 요게 한 축이 또 있고요. 또 한 축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제 해외발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예, 테러 뉴스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또 이제 정부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이 경제도 중요하지만 선거구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 논란이 또 이게 굉장히 많이 뉴스를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언론사나 이게 게이트키핑하는 데스크 입장에서도 이제 순번을 정할 텐데 이제 이 뉴스가 완전히 묻혔고 또 한 축 이걸 좀 반감으로 보는 축은 얘기들이 너무 뻔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100일 그동안 힘들었지만은 최근에 경제 지표가 살아납니다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더 박차를 가하라, 또 민간 부분에 하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새롭지는 않다. 그래서 뉴스에서 후순위로 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사 밸류가 안 되는 대화들이 오갔다. 네.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보도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SBS, CNBC 용감한 토크쇼 직설이라도 경제 문제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그래도 대통령과 부총리가 만나서 나라 경제 어떻게 되는지 주고받았다는데 한번 좀 얘기를 좀 무슨 얘기가 했는지 좀 알려놔 드리자고요. 먼저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일단은 2월 일자리가 23만 명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일자리 늘어난 거 풀려났다는 거고. 표정들은 밝네요, 봤더니. 네. 그리고 이제 1월에 산업 동향 지표가 생산, 설비, 투자, 소비 등이 실은 이제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것들을 가져가면서 여기서 좀만 더 박차를 가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대통령은 뭐라 그러셨대요? 대통령은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좀 이제 살아날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보고받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박차를 가합시다. 이게 실은 둘 사이에 오고 갔던 이야기에 그래요? 그럼 정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경제부총리는
다행히 2월 들어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욱더 박차를 저거죠. 가해서 네.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고용 상황 개선에 경제팀이 매진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네. 근데 이 반가운 소식을 왜 언론은 보도를 안 하죠? 크게 어제 저 메인 뉴스에도 거의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갖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이 진단과 지시 상황, 전문가들 의견 제가 차분차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님, 송수영 교수님, 대학에서 경영학부 교수로서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계실 텐데, 첫째, 경제 신호에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 대목, 네. 동의하시나요? 일단 그 과거 지표와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어떤 데이터입니까? 제가 이제 금융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예. 국가 부도 위험이 지금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국가 부도 위험 지표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네. CDS 프리미엄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어려워서 저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고 네. 국가 부도 지수락하니까 1997년도에 IMF 때 같은 그런 국가 부도 상황을 나타내는 무슨 저 지표가 경제학에 있는데 네. 그 지표상으로는 대한민국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그 값이 싸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값을 주고 이 CDS라는 것이 뭔가 하면 CDS라는 게 그런 거군요. 부도가 났을 때 누군가 제3자가 그것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 갚아주는 것이 이 돈을 빌린 측이 부도가 날 위험성이 높아질수록 제3자가 대신 보증을 서서 갚아주겠다는 것은 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지표가 이제 97년도에 없었지만 굉장히 높았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2008년도에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같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많이 내려간 것이요. 지금 우리 한국의 그 CDS 프리미엄이 35 베이시스 포인트니까는 0.35%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 비교해 볼 만한 것이 영국이 37 베이시스 포인트로 우리나라보다 살짝 높습니다. 예. 프랑스가 38,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124, 중국이 60 베이시스 포인트입니다. 네. 이것이 그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뭔가니 그 나라는 상대적으로 부도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예. 그만큼 비싼 돈을 주고 이 보증을 설 수 있는 이 금융 상품을 만약에 산다면 더 비싼 돈을 주고 사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이제 좀 이해가 좀 됩니다. 어찌됐든 수출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무역 흑자가 나고 있고 현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를 넘은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부도 지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좋은 지표입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국가 부도를 걱정했던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부도가 날 건가 안 날 건가가 걱정했던 거 아니라 왜 이렇게 밑바닥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먹고 사는데 이렇게 힘이 들지? 이게 불만 아니었나요? 그거는 이제 결국 그 부의 불균형과 소득 성장률 자체가 하위 10%나 하위 2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소득 5분위의 밑바닥에 네, 있는 그렇습니다. 분들의 소득이 떨어졌다. 근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근거에 대해서 학자들에게 의견을 좀 여쭙고 있습니다. 샵 3698 누르시고 의견 주시면은 이런 분석과 해석에 대한 의견들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 주시죠. 그럼 두 번째 근거는 뭘까요? 일단 그 고용 지표에서 있어서 그 신규 일자리 창출이 26만 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2월 달에 26만 개가 늘었어요. 늘었다고 했는데 작년 2월에 비해서는 현저히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뽑아와 봤는데요. 혹시 네. 요거를 클로즈업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보시게 예. 되면은 이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기록을 보시게 되면 네. 제조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제조업은 줄었고. 그렇지만은 전체 소개에 있어서 일자리가 하락하고 있다가 이제 2018년 4분기 때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을 최저점으로 해서 실업이 저점 찍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보고 있고 송 교수님도 그 통계에는 동의하시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저희가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게 너무 이게 그래프가 작아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고용노동부 고용 지표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부총리가 이렇게 미약하나마 이제 성장하고 있고 성장률 자체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지금 일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혁신을 해야 된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혁신이라는 거는 항상 그 순효과는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는 효과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금방 효과를 본다는 거는 이거는 좋습니다. 저는 연목구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르다는 거 말씀이시고 해법은 잠시 뒤에 저희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죠.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대통령 보고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과 해석 듣고 있습니다. 이종욱 교수님한테도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효과 나오고 있다. 근거는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미약하나마 저점 찍고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종욱 교수님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남기 부총리께서 좋아지는 지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있다? 맞는 것 같은데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합해 놓은 것이 이제 경기 변동 지표입니다. 경기 변동 지표. 경기 변동 지표 가운데서 이 선행 지수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경제 지표에 대한 가중치로 만든 걸 보면 미래에 대한 그 선행 지수 자체가 계속 0.4p 하락했어요. 그다음 경기 동행 지수 자체도 하락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송 교수 말씀하신 대로 좋아지는 지표도 있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우려해야 될 지표가 상당히 많아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 고용이 26만 3천 명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총체적으로 26만 3천 명이 늘었지만은 그 구조를 보면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구조인지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체 고용 가운데서 60세 이상이 39만 7천이 늘었고 50세에서 59세가 8만 8천이 늘었단 말이죠. 반면에 진짜 정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30대가 일자리가 뭐냐면 11만 5천 개가 줄었어요. 또 40대에서 있는 사람의 일자리가 12만 8천 개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탈을 내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늘어서 26만 3천 개가 된 거거든요. 그럼 나이 많은 분들을 실제로 고용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공공 일자리 쪽이 제일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26만 3천 개라고 하는 것이 늘었다 그래서 과연 경제가 좋아지는 거냐?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컴 흐름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그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한 소비를 생기지만은 지금 고용의 구조를 보면은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제가 시청자 시각에서 다시 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고용이 2월 달 들어서 26만 명 는 거 자체는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나 내용을 들어가서 뜯어가 보니 전부 다 6070 부분에 정부 공공 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었을 뿐 실제로 취업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한 3040 세대들은 오히려 10만 단위로 일자리가 팍팍 줄고 있다. 그렇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 건강치 않은 이 고용 늘어난 거를 가지고 긍정적 신호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다. 이런 해석이십니까? 좀 시기상조라는 거죠.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지금 뭐 홍 총리께서 이야기한 그 지표가 소위 최근 경제 동향이나 그린북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그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거 우리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은 것 중에 학자로서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인데 대통령한테는 정작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표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게 안 좋은데 그런 건 얘기 안 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럼 그것도 아마 강조를 안 한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김겸 청와대 대변인이 나중에 브리핑한 거 잠시 보면
대통령께서 제조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고용 창출이 되게 해달라. 예.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찌 생각하면 이 산업별 일자리 줄어드는 것에 보면 제조업에서 지금 1월 달에 17만 개가 줄고 그렇죠. 2월 달에 줄었어요. 15만 개가 준단 말이죠. 예. 또 건설업의 같은 경우인데 도소매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10만 800개 줄고 또 5만 9천 개 준다 이거야.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네.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송 교수님의 해석과 이 교수님의 해석이 약간의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송 교수님한테 반박 기회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 네. 정철지 평론가한테 좀 언론의 시각으로 시장의 시각으로 홍남기 부총리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저 시그널 네. 분명히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숨겨진 행간의 뜻, 이거 좀 해석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이 뉴스가 왜 이제 외면이 됐었나 뭐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뭐 뉴스 밸류에서 밀렸다는 차원도 있지만은 네, 소위 네. 개선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많은 언론 데스크와 언론에서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한 것 같아요. 그럼 기자들은 홍남기 부총리의 이 개선을 강조한 대통령 보고가 이거를 대놓고서는 뭐 저 반박은 네. 못했지만 네. 크게 다룰 기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오히려 적확한 표현을 쓴다면 막아냈다, 막아내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오히려. 표현이 적확한 게요. 이제 아까 일자리 26만 개 얘기했지만은 대부분 공공 일자리고요. 그 예. 업종을 보면은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농업, 어업이 어업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늘었어요. 농업, 어업은 이걸 어떻게 거기서 신규 인가가 나왔을까? 아마 텃밭 가꾸고 뭐 이런 거를 신규 일자리 넣었을까? 좀 이건 미스테리예요. 예, 나중에 농업, 예. 어업을 봐야 되고 우리가 원했던 일자리는 실제로 줄었거든요. 줄었어요. 연령대로도 제조업 줄었고, 예, 65세 예, 3, 맞습니다. 40대 줄었고. 예. 자, 그럼 3, 40대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니까 저 얘기는 필연적으로 실업이 3, 40대에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고용이 개선됐다는 표현보다 고용이 전반적으로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일단은 막아냈다. 그러니까 막아냈으니까 여기서부터 방향을 돌리자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고용이 좋아졌다. 이거 세금 풀어가지고 고용해놓고선 이걸 개선됐다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체감과는 다른 부분이 나오죠. 네, 저기 보면 예.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 이게 저 바이오 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 예, 복지 쪽이라고 노인, 농림업. 요양 이런 데 예. 쪽에 늘어난 일자리가 그렇죠. 저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월 산업 동향 지표를 가지고 생산 소비 설비가 늘어났다라는 그 부분도 네. 실은 뭐 여기 경제학 경영 뭐 전문가들 계시지만은 작년 1월 대비 기저효과 같은 게 정말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는 이제 설이 있는데 설 전에는 보통 설에는 쉬니까 공장을 세게 돌립니다. 근데 올해는 2월 초에 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1월에 어떻게든 그냥 없는 살림에 돌리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생산과 설비도 조금 반짝 생산 좋아진 거고 설비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설비 네. 투자 지표는. 이제 그게 조금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월만 보면은 좋아지고 했지만 알 사람들은 이걸 대놓고 개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더 국민에게는 정서상 예, 와닿을 예, 텐데 이 홍남기 부총리,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나아진다, 개선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쓰니까 예. 현재 국민 경기와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자, 합니다. 좋습니다. 경제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다. 좀 더욱더 개선. 박차를 다해달라는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 듣고 있습니다. 샵 누르시고요. 3698로 들어가셔서 문자 주시면은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기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일이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반반 정도로 해서 정부가 이렇게라도 해서 공공 일자리라도 늘린 것은 그래도 잘한 일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있고요. 청와대만 배가 부른 겁니까?라고 하는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도 지금 보시고 있네요. 예, 저런 문자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송 교수님, 네. 이거 좀 반박 차원에서라도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굳이 공공 일자리 늘린 거를 그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이죠. 이렇게라도 해서 일자리 만들지 않으면 속절없이 떨어지는 이 일자리를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현재 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거는 그 목표가 뭐에 있느냐 하면은 국가 경제에서의 유효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혁신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일자리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그건 언제 실현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하, 예. 혁신이 항상 진행되고 있을 때 특히 아까 이제 우리 그 평론가께서도 얘기하시고 이종옥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지적을 하신 부분이 제조업과 소위 그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3040 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이나 이런 거는 줄어들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제조업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자동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소위 그 혁신이라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자동화가 진행되는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것이 들어섰을 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자리가 남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많은 학자들의 얘기도 종합해 보면 결국 사람이 감정과 어떤 복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감정 노동이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남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조금 고소득을 올릴 수 있거나 지속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단순 기술이긴 하지만은 조금 배움이 필요한 이런 직업들은 전부 다 사라질 것이다. 즉 중간에 해당되는 일자리는 전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예측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그 한국에서의 경제 고용 지표라는 것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굉장히 나빠졌을 때입니다. 경제가 뭔가 조금씩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뉴스거리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수준은 지금 현재 3만 불 이상, 5천만 인구 이상을 가진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지금 7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경제 규모와 이 정도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경제가 좋아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굉장히 좋아진 거라는 것을 지금 대통령이나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네.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반전이 될 수 있는 조금 미약하나마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당연히 뉴스거리도 아니고 뉴스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이거를 다루지 않는 것은 뭔가 보고된 자료나 이런 것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숨기고 그래서가 나쁜 아니고. 거를 예. 숨겨서 그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추세에 있어서는 벗어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짝 개선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슈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언론에서 많이 안 다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고용지표가 확 나빠졌으면 네.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다뤘겠죠. 예, 아니 반대로 고용지표가 실질적으로 3040 세대들의 일자리가 확 늘어가지고 고용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면 언론이 다루죠. 언론이 뭐 그래서 한다는 그런 것 일은 같지는 않고 그런 일은 절대 생길 수가 나오기가 없습니다. 어렵다는 네, 말씀. 네. 다만 부분적으로 좋아지는 측면도 있으니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대통령의 말씀. 네. 여기에 대한 학자로서의 해석까지 들었습니다.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문제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네. 최저임금 문제도 부총리가 보고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부총리의 최저임금 관련된 보고 내용을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업능력개발원 조사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대한민국 기업의 72%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인원을 종업원을 좀 더 감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좀 하나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올해도 결국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뭐 논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요구 조건은 이제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해달라. 정부에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라는 거고. 네. 자, 이 문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어떻게 속도 조절로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원한 대로 간다고 밀어붙인다고 보십니까? 아마 내 생각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것이 입법 사항으로 국회에 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리께서 너무나 깊게 다룬다고 하는 것은 이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좀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신에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항상 이제 최저임금의 결정 요소로 보면 경제 상황, 앞으로는 경제 상황, 네. 아까 송 교수는 소득 불균형 이런 등등 물가 상승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하겠다 그랬으니까 어찌 생각하면 부총리께서 대통령에게 설명한 거는 뭐냐 하면 경제 상황을 설명한 거는 맞다 생각해요. 네. 그럼 그 경제 상황을 두고서 최저임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최저임금의 이제 구조 자체가 이제 입법이 통과되면은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구간 설정위원회와 결정위가 되는데 그렇죠. 구간 설정위에 있는 전문가 9사람이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 있는 재료를 제공하느냐. 예.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마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 안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못 할 거란 얘기네요. 네. 최저임금을 그래도 계속 추세대로 올려갈 건지 동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상황에선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궁금하고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머릿속과 의 중에 최저임금 문제 이거 계속 그래도 올릴 건지 아니면 올해는 동결을 하고 갈 건지 그 의중이 궁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자 들어오는 것도 보면요. 최저임금 문제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얘기도 있고요. 10,000원 공약도 어차피 포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8350에서 동결되면은 이거는 저소득층 살지 말라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막 극단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같아요. 문자 많이 주시는 분들이 현재는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요거 이런 의견들 어떻게 정부가 반영할까요? 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그 소공인 자영업자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한번 기억하시죠? 예. 우리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공인 단체에서도 대통령께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거는 정말 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지만 그 최저임금을 주는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역량이 지금 이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량이 되게끔 속도 조절을 해달라. 그렇게 할 때 대통령께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저 입장도 좀 해결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했으면 아무래도 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도 살리고 소공인 자영업자 입장을 살리려고 그러면 결국은 어찌 생각해 보면 정부 재정을 통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그게 아마 타협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언론도 그러고 많은 학자들도 책임을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좋은 정책을 하려 그러면요 정책의 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정책의 질을 이야기하면 질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좋다 나쁘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정책 가운데서도 해보니까 질이 안 좋은 정책이 있고 질이 좋은 정책이 있다. 그런 경제학자들은 질이 안 좋은 정책을 스탑시키는 것이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해보고 안 좋은 정책에 질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 이 직설부터 시작해서 그 정책 실패했다고 막 그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질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언론과 전문가들도 수용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정말 저 스탑한 거 잘했다. 그렇게 해주면은 나는 이거 쉽게 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 하는 동안에 국회에서 너 정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는 거는 오히려 이걸 갖다가 쉽게 의사결정 못 하게끔 이 벤칙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질 좋은 정책이라는 거, 질 좋은 정책은 안 좋았던 정책을 스탑하는 것도 참 좋은 정책이라는 걸 수용해 주는 게 나는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청진 평론가님과 함께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문자의 내용들을 놓고 보면 최소한 최저임금 문제와 자영업계에 대한 이 문자는 다들 비관적이시네요. 절벽이다라는 거. 근데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앞서 이종욱 교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홍남기 부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언급을 일단은 안 한 것이 3월에 임시 국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개정안이 거의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구조를 살짝 설명해 드리면 이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위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위에서 이런저런 경제 동향 이런 거 파악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몇 프로 정도가 인상 가능하다라는 구간을 설정을 하고요. 상한, 하한 레인지를 정해주고 그 다음이 결정위원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결정위원회에서 노사 공익 모여가지고 그 구간에서 어느 구간을 택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부터는 내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일원화돼 있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그렇게 이원화하는 거는 그건 정부하고 그쪽 사정인 거고
정작 지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들은 오를 거냐 동결될 거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세요. 한번 싸울 왜냐하면, 거를 네. 두 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이런 게 있죠. 이제 홍남기 부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하는데 예. 최저임금은 계속 간다라고 했어요, 말을. 네. 근데 구간위로 갔더니 구간위의 그 밴드가 10%에서 15%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예. 그럼 어마어마하게 인상폭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 재작년처럼. 그러면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굉장히 비난하겠죠. 역시 청와대가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하냐. 네. 반대로 또 홍남기 부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얘기할 때 이제는 최저임금 좀 약하게 올리자라고 했는데 구간위가 떡하니 내놨는데 3%에서 4% 인상 구간을 딱 내놔요. 네. 그럼 또 반대측에서는 10,000원 간다고 하면서 이게 또 뭐냐라는 원치 않은 정치적인 공격, 그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법이 통과되고 구간위에서 이 전문가들이 어떤 구간 설정을 하느냐가 내년 최저임금 그 인상폭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저는 이 전문가분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고 다 오시겠죠. 근데 그렇죠.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황, 우리 경제 뭐 성장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 작년, 재작년 같은 그런 밴드는 제가 보기에는 나오기는 힘들 어렵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예, 아니, 뭐 제가 이것도 예단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아마 그걸 다 고려를 할 겁니다. 예. 다양한 그 모형 지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이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고용노동부가 예. 작년 말이긴 하지만 작년 말에서 올 초에 이 최저임금과 고용 노동시장 상황을 좀 정리한 보고서가 이제 나옵니다. 예. 나오기도 했고 아마 오후에는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원본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고용 노동부의 그 보고서에서 일부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악화가 영향을 줬다라는 이제 정부 보고서에 첫 인정하는 문구가 아마 수록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처음이죠. 네, 그게 아마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악화된 것 같다라고 하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정부가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사례 그 보고서가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저임금 바뀐 결정 체제로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뭐 구간을 정하게 될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2년 전에 있었던 그 정도의 상승폭 정도의 구간을 이제 제시를 할 텐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또 눈치를 보다가 그 전문가분들이 상승폭을 한 5%에서 15% 이렇게 밴드를 구간을 제시해 버리면은 정부도 방법 없죠. 그 다음에 결정위에서 또 싸우고 또 누구 나가고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바뀐 개정 체계도 만병통치는 아닐 것 같아요. 혹시요. 네. 혹시 시장에서 어차피 정부가 총대 메고 해야 될 문제인데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전문가 그룹한테 이렇게 이원화해서 떠넘기고선 정부는 욕 안 먹으려고 해서 문제를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이원화 체계를 했을 때 이게 선우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노사 공익이 밴드를 정하고요. 예. 그 밴드를 정부가 받아서 정부가 결정을 하는. 그러게요. 예. 그랬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 뭐 근데 유럽에도 그렇게 정부가 정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유럽 그런 국가에서도. 선례가 예, 있군요. 선례가 다른 있는데 나라도. 예. 이제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잖아요. 좋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예, 예. 되니까 아마 어찌됐든 피해가기 위한. 네. 이원화해서 가고 그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는 직접 개입 안 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그걸 가지고서는 또 뭐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송 교수님. 네. 자, 이런 흐름이면은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는 네. 전망 가능합니까? 일단은 속도 조절을 당연히 정부가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2018년도에 16.4% 이렇게 한 거를 상당히 좀 늦출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다음에 전문가위원회에서 이제 밴드를 정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그 자영업자들이나 그 회사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기 시작한 건 1950년대부터 저는 존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최저임금 자체가 소개되고 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 성장 속도나 이런 것들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그 논문을 쓴 분이 지금 KDI에 계신 백지선, 박우람이라는 분이 쓴 논문이 2016년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요 논문인데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실제로 고용 지표에 최저임금의 소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 데이터 분석을 한 기간은 83년부터 1990년 사이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최저임금이 소개됐을 때 그 성장 속도가 이건 컸지만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고용 창출이나 이런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된 상태에서 성장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용의 효과는 부정적인 효과는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경제 전체에 대해서 부의 불균형과 낮은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하나의 직업으로 보존해 주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게 되는 직업군에 있어서 맨 처음에 타격을 입게 되는 부분은 현재 낮은 기술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직업을 계속 그런 낮은 기술의 직업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냐? 그거는 혁신과도 맞지 않고 세계 추세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복지로 이제 해결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상승시킴으로써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최근에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그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주 16%나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시켰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고용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그 독일에서도 나오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주의 그 최저임금 상승의 차이가 났을 때 비교했을 때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 MB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최저임금은 올랐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에 준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한 자릿수로 계속 올라왔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에 걸쳐서 갑자기 30%를 올려버렸더니 시장의 지불 능력을 한도를 갑자기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세한 설명은 그거를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 최저임금 올라간 상승분에 대해서 반 정도를 지원해주겠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세금을 그렇게 했더니 있죠. 자영업자들 분 중에서 그거 안 하겠다 오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내가 그로 인해서 그 상승분에 의해서 우리 회사나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어떤 타격을 받았다는 회계장부를 어느 정도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그냥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제 그거를 오히려 기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 이제 우리 1999년 크루그하고 카드에 최저임금 했더니 별 효과가 없더라. 그때 이제 실제로 했던 것이 뭐냐면 최저임금을 분석하기 위한 샘플링이 대부분이 음식점 이런 쪽이었어요. 2018년 우리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있을 때도 최저임금 취약업종이라고 하는 걸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우리도 뭐냐면 경비, 청소, 편의, 음식점, 숙박업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 외국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최저임금에 효과가 없는 것을 보니 최저임금 인상만큼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었더라. 최저임금 인상시켰더니 음식 가격도 올렸더라. 숙박이 올렸더라. 그랬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별 영향을 안 줬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그 논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건 안 읽어보시고 다들 결국 뭐냐면 우리도 지금 우리 사회자가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만큼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가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정가라고 하는데 그 올린 비용 상승 부분만큼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지금 올리시는 분도 뭐 이를테면 갑자기 막 16.6%, 10.9% 이렇게 하면 가격을 그렇게 정가시키는 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구간 설정위원회에서 그 이 최저임금 취약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종사하는 업자들이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다 그러면 나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들어온 문자를 봤더니 자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니까 50명 고용해서 25명으로 딱 반으로 줄였다는 얘기. 24시간 영업하다가 12시간 영업으로 줄였다. 임대료는 동결이다. 결국은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면 종업원을 더 써서라도 최저임금 올려서 고용한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올려놓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종업원을 자르는 거다. 이런 문자들이 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철 평론가님, 네. 결국은 시장에 맡겨달라는 목소리는 자영업자들의 일관된 목소리이기는 해요. 그렇죠. 정부는 근데 그 받아들이지 않겠다,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제 멀리 좀 돌아왔죠. 지금부터는 뭐 못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에 대한 입장은 아니었었는데. 시장에 맡겨달라고 하는 자영업자 업계의 주장은 뭡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레인지를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또 뭐 탄력적뿐만이 아니라 업종별 차등화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옵션을 얘기하는데 전 여기까지 온 거가 실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최저임금은 저 개인적인 견해는 진짜 간단 명료해야 되고 누구나 다 지켜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야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빛을 발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2년 전에 뭐 최근 지금까지 30%, 29% 인상하기 전에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일자리 근로자분들이 한 25%에서 30%가 됐었습니다. 그랬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최저임금 다음에 그 정책을 실시한다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 업체들부터 철저하게 해서 최저임금 저변을 확대하는 게 실은 첫걸음이 됐어야 됐었고요. 첫 단추를 생략했다는 얘기네. 그것도 뺀 채로 올렸죠. 그러니까 올리고 나서 자영업자들의 불만 목소리 커지니까 일자리 안정기금이라는 것으로 지원하겠다. 근데 이건 이 쿠션을 돌리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엄밀히 말해서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굉장한 법적 논리와 이게 반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거 달래려고 또 한 번 왜곡을 했죠. 그러니까 시장 질서가 교란됐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군요. 두 번째 왜곡이고 세 번째 왜곡은 또 뭐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또 넓혀버립니다. 하도 이제 최저임금이 높다 하니까.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왜 줬다 빼서 이렇게 이게 엄청 뜨악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면은 이 최저임금 인상이 별거 아니니까 노동계는 강력 반발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또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돌고 쿠션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원화까지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탄력적 적용, 업종별 차등화 여기까지 또 얘기하면 당초에 우리가 했던 최저임금의 그 목표, 그 정말 엄청난 그 비전과 그런 완전히 지금 이게 소실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늦었지만 다시 이거를 원점으로 가서 간단 명료한 최저임금, 누구나 시간당 얼마, 안 지키면 처벌. 이게 실은 첫걸음이 돼야 되지 않았나. 이거부터 다시 가는 것이 늦었더라도 저는 이게 지금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다시 제로 베이스로 가서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 정의와 기본 베이스를 맨 밑에 하한선을 정확하게 정하는 논의부터 다시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편의점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막 주유세당 계산해가지고 최저임금 못 하시거든요. 고용 2-3명 두는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당 7,500원, 뭐 시간당 8,500원.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 실은 최저임금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닙니까?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최저임금에 대한 해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요거는 해법은 좀 논의를 좀 하고 가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정평론가님 의견에 대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업종별, 차등별, 규모별, 매출별로 차등 적용하게 해달라. 송 교수님 거기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일단 차등 적용하는 것은 이제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찬성이시고. 근데 이제 이거를 시장에 맡긴다. 아니면 그 얘기는 결국 그 가게 주인과 아르바이트생 간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그 사람들에게 맡겨두라. 또 착취당한다. 그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분명히 반대고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그 방식은 이제 아까처럼 최저 얼마라는 간단하게 갈지 아니면 밴드를 정할지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이게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1970년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고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음식점에서 종업원들이 해고가 무지하게 많이 됐습니다. 그때 해고되신 분들이 대부분이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밀턴 프리드만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거를 가게 주인과 흑인들 사이에 최저임금의 그 수준을 정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그러면은 그 중에서 능력 있는 흑인은 백인 주인이 갖다가 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다가 소득을 올리게 되면 그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나아진 흑인들에 의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가난한 흑인들도 같이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에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서 이거에 대한 걱정과 이제 하위 계층,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걱정 같이 적용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것이 급격하게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항이 있는 건 맞지만 저희가 음식점 주인, 백인 주인을 위해서 흑인들의 일자리를 해고하고 또 그 흑인들이 돈을 좀 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시 더 나머지 아르바이트생들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틀리고 실증적으로도 맞지 않고 엉터리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이에 들어온 문자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약 업종에서는 어차피 그동안의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었다. 이것도 못 지키면 최극빈층 취약 업종 취업자들은 영원히 착취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 있기는 있습니다. 문자의 한 80% 정도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같기 때문에 최저임금 더 올리면은 우리 더 못 견딘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고요. 이런 소수 의견도 있다라는 점 정해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모든 법이 국회로 지금 가 있습니다. 국회로 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국회에서 최대 이슈는 추경일 것 같습니다. 10조짜리 또 편성한답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이종욱 교수님, 경제학자로서 470조 슈퍼 예산 한다라고 시끄러웠었던 게 불과 석 달 전인데. 맞습니다. 1분기도 되기 전에 10조 정도 또 한다는데 이번에는 명목이 미세먼지 추경이네요. 타당한 겁니까? 정부가 이제 IMF 지난번에도 보면 이제 IMF가 가지고 우리나라 추경이 GDP의 0.5% 정도로 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권고를 했죠. IMF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미세먼지 추경은 그렇게 좋은 이유는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근데 중국에서 날라오는 게 얼마쯤 되고 등등 하는 것도 지금 식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사의 자료를 활용하는데 누가 물으면 진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오는 해외 요인인데 해외 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정부 재정을 가지고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한국이 아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 쪽에서도 올해 보면 성장률이 상당히 저성장에 하락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할까? 지금 예측대가 있는 거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IMF도 지적을 했고 이미 IMF는 뭐 누가 뒷북이라고 그랬지만은 한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금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뭔가 대강 알거든요. 이를테면 이 경제학은 보면은 이슈를 할 때 항상 거시 측면에서는 이 총수요 측면이냐 총공급 측면이냐 이렇게 다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성장 측면에 있는 요인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게 총공급 측면에 관련된 요소들이에요. 총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저출산 고령화도 그렇고 성장 잠재력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고 접근을 해야지. 아까 우리 송수영 교수님도 재밌는 이야기 했는데 그럼 미래 성장 동력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 신규 교육이 창출될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이미 지표가 제조업에서는 우리가 11만 5천 명이 줄었지만은 정보통신에서는 7만 2천 명이 늘고 전문가학술에서는 6만 7천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배드 팔러시는 줄이고 굿 팔러시 쪽에 하겠다라 생각하고 4차 홍남기 총리가 옛날 핵심 관련된 강의를 한 거 보면 아주 멋있게 잘 해놨어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디에 성장 동력이 있고 어디에 고용 창출 능력이 있느냐. 그걸 따라가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더 투입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서 추경을 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국민들에게 중장기적인 희망도 주고 그다음에 또 이런 쪽에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또 미래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어느 분야를 공부해도 시그널이 되는 거지.
미세먼지를 한다 그래서 이게 그 추경이 우리 미래에 대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 제목을 이렇게 붙이니까 꼼수로 들린다. 그렇죠. 실제로 꼼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예산 10조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동의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굉장히 보면 우리가 지금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한국의 산업의 취업자가 산업별로 어떻게 지금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여요. 예. 이 자체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거를 위해서 10조 추경이 더 필요합니다. 세금 좀 더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미세먼지를 이게 명분으로 내세우니까 안 와닿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정평론가님, 네. 굳이 정부가 미세먼지 위를 위한 추경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 모순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모순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추경은 진짜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예. 뭐 10조 원 그 이상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그동안의 슈퍼 예산이고 예.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도 추경을 또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는 뭐지? 왜 제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얘기했냐면 청와대는 지금 경제가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추경하면은 아니 예산 편성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도 예.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또 돈이 들어가? 그럼 아까 전에 경제 좋다고 했던 거는 뭐지라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논리의 충돌이 일어나긴 하네요. 그래서 예. 우회적으로 미세먼지 추경이라는 굉장히 좀 뜬금없는 걸 나오게 하지 않았냐는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추경을 하되 정말로 솔직하게 미세먼지 추경이 아니라 경기부양 추경 11조, 10조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솔직하게 경기를 살리려고 추경한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실은 시장 구성원이나 국민들도 오케이 이제는 정부가 달려주나 보다라고 할 텐데 이낙연 윤중호 사무총장 역시도 미세먼지 대책 추경이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얘기는 10조 원을 더 편성해야 되겠다라는 추경 자체는 계획은 서 있네요. 다 하겠죠. 무조건 하는데 하는 거죠. 할 때도 명분이 미세먼지다. 같은 돈을 쓸 때도 밥을 사줄 때 멋지게 사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밥 다 사주고도 뒤에서 욕먹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밥 사주고 욕먹는 거다 이거죠. 굳이 지금 여당과 청와대도 추경을 한다라면 그냥 경기부양 추경 이렇게 가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는 더 클 것 같다. 송 교수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하겠다 10조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욕할까요? 왜 그럴까요, 정부는? 그러니까 저는 이 경제학자로서 볼 때는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거를 왜 비난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이종욱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신 처방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국 경제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수요 측면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떨어진 거가 예측이 맞습니다. 지금 2019년 1월 달에 IMF에서 예측한 거는 원래 2.8% 성장률에서 2.5%로 낮췄습니다. OECD에서도 원래 2.7%, 2.6% 예측하고 있다가 지금 2.7에서 2.6%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이 낮췄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CDS 프리미엄이 우리나라가 가장 낮아진 이유가 더구나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1베이시스 포인트가 낮아진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평론가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경기 좋아진다고 하는데 갑자기 웬 추경?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지만 그거는 앞뒤가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좋지만은 현재까지 위험하고 불확실성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잘 해결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미북 핵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불안하고 IMF 측에서 추경을 이렇게 권장하고 심지어 금리도 좀 낮추는 거를 권장했던 이유 자체는 지금 유럽에서 경제가 상당히 가라앉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측보다 한 2% 미만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하면서 환율 전쟁 같은 거 발생하지 않게 서로 간에 이자율을 낮춰서 경제 성장률과 무역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뜻에서 이제 권유를 한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의 추경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약하다마
가라앉는 추세에서 조금 괜찮다는 것뿐이지 현재 이거 회복됐다. 해결된 게 아니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모순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얼마든지 좀 비난하고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저는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뭐 2016년부터 3년째, 4년째 추경 예산은 마치 연례 행사처럼 됐습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10조 원 정도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당정이 아예 공식화를 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10조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정부는 돈이 더 필요하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고 있는데 시청자들은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 문자 뭐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가죠. 뭐 세금 더 내겠다면 내는 건데 자영업 20년에 대한 정부의 현실인식이 너무 아니하다. 자영업자분들은 여전히 홀대받는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으신 것 같고요. 예, 일찍 문 닫고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 얘기 나오고 있고, 자 임금이 올랐으면 생산성도 높아져야 되는데 생산성은 없이 임금만 올려달라니 점점점. 요 사장님이신 것 같다 이거는 그죠? 예 최저임금이 아니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와, 뭐 하여튼 자영업자분들 어렵다는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라는 꼼수 부리지 말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좀 더 정부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 요 마지막으로 좀 한 바퀴만 좀 더 돌겠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야당이 엄청 공격할 텐데. 아니 이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 할 때 예. 2.7% 할 때 수출이 4.0% 증가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수출도 보면은 안 좋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세계 교역 규모가 브렉시트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줄어들 거는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지지하려 그러면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배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돈을 풀어야 돈이 돌아서 수요가 그렇죠. 그 창출된다는 부분만큼은 논리. 예. 필요한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IMF 왔을 때도 한번 정리 한번 했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문제를 두고 예. 그것만 해서는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근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와 정부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없으면 정말 돈 풀고 마는 거예요. 예. 속된 말로 뭐 아까 우리 정 PT로 저 친구한테 밥 사줬는데 살찐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예. 그 친구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육 건강하려면 밥을 굶는 친구한테 밥을 사주고 영양을 보충해줘서 원기를 회복해서 자활의 길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살만 찌게 하는 밥 사주는 거는 돈 쓰고 욕 먹는 일이다. 그렇죠. 예. 네. 그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딱 해당되는 말 같은데. 자, 송 교수님. 지금 이 교수님 진단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일단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근데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방법이 이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발생해서 하는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이 될 수 있고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더구나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원회로 이름 바꿨나요? 이거에서 그 노동 시간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이 노동 계층 측에서도 조금 양보를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자 측 입장에서는 세금 열심히 잘 내시고 그다음에 세금 포탈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임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 노동 시간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8시간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하시고 같은 일이라도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최저임금과 조금 높은 임금을 주더라도 다른 분에게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노동 생산성이 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 중기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혁신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 부분의 공급 측면의 일을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요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생산성 관련해 가지고 굉장하게 딱 한 가지 학설이 있어요.
발라사 사무엘슨 시어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요? 발라사 사무엘슨이 뭐냐면 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예. 선진국이나 후진국이 똑같아요. 이를테면 아, 이발사가 서비스? 예. 같은 시간 내에 후진국이라고 두 사람 못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은 시간 투입하는 만큼 매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네요. 제조업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도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화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 그 과학자라든지 전문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송 교수 말씀대로 근무 시간을 줄여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우리 만시간의 법칙도 하루 3시간을 집중해 가지고 일주일을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근로 시간을 줄일 때 서비스 산업이 생산성 올라가는 거하고 비서비스 산업이 제조업 같은 데 올라가는 거하고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산업의 특성을 같은 잣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저쪽의 메시지에 이 자영업자의 문제가 이슈가 되는 가운데 하나예요. 여전히 정부의 정책이 굴뚝 산업 시절의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4차 혁명에서의 생산성을 논의하니까 뭔가 악유가 안 맞는다라는 이제 교수님의 지적, 아주 와닿는 지적입니다. 두 분 교수님의 친절한 설명은 이제 얼추 들은 것 같고요. 시간이 좀 1분 남아서 정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저 궁금해서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존재감이 전임자인 김동연 부총리보다 더 강합니까, 약합니까? 시장에서. 딱 뭐 똑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100일까지는 그렇습니다. 100일은 네. 그렇다. 네. 그럼 100일 지나고 나면 이제 허니문 기간도 끝나고 네. 야당이나 언론의 공격,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질 텐데 네. 뭘 해야 될까요? 홍남기 근데 부총리 현재 스타일로 경제로. 봤을 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인이 깃발을 들고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지금과 100일에 왔었던 그런 행태들을 계속 하는 그런 스타일로 계속 유지를. 청와대가 앞서고 경제부총리는 뒤에서 깃발 들고 그냥 쫓아만 갑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역할이 그럴 되지 것 않을까 같다. 조심스럽게. 뭐 이거를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스타일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혁신 성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상하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존재감이 여전히 약하다고 느낀다는 말씀.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요. 본인이 홍남기 부총리가 그 카드 소득공제 있잖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제는 끝나야 된다 하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오락가락하더니. 샐러리맨 부글부글 언론 나오니까 갑자기 본인은 숨고 기획재정부는 갑자기 이거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청와대하고 정부는 또 3년 연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가니까 또 그냥 확골이 이게 여실히 홍남기 부총리의 모습을 이게 뭐 비난이 아니라 이거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으면 아니면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폐지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하든가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경제부총리가 영이 수고 뭔가 중심을 잡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다라는 우리 정철진 경제평론가의 날카로운 비난. 이거 좀 홍남기 경제팀이 좀 새겨 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굳이 그를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뭔가 결정이 됐으면 밀고 나가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좀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자, 위기라면 위기고 위기가 아니라면 위기인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진단해봤습니다. 두 분 교수님과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설마 했더니 그게 진짜더군요. 2년 전 일어났던 포항 지진, 이게 세상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답니다. 이게 손해배상가면요, 정부가 앞으로 최대 9조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될 일이랍니다. 내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부상자 135명, 이재민 1,800명을 기록한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이 촉발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지열 발전을 위해 4km 땅 아래로 구멍을 뚫어 물을 주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강한 압력이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대를 활성화시켰다는 겁니다.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 지진 단층면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조사단은 물을 주입할 때마다 작은 지진이 일어나며 단층대에 압력이 쌓였고 이 압력이 한순간에 분출되며 관측사상 두 번째로 강했던 포항 강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거의 임계 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발표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던 300여 명의 포항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한 시민은 큰절까지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 발표를 보니까 속이 후련하죠. 터널에 갇혔다가 뻥 뚫린 기분. 그 기분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포항시도 정부 발표를 환영한다며 오늘 지열발전소 처리 요구 방안 등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 들으셨죠? 포항 지진.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비전문가고 김수민 평론가도 뭐 정치 평론가지 뭐 지진 전문가는 아니니까 우리는 다 우리와 시청자는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그럼 일반인의 시각으로 그 대단했던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 네. 그런데 유발 지진이 있고 촉발 지진이 있다는데 그 설명 그렇습니다. 들으면서 이해가 되시던가요? 유발 지진, 촉발 지진의 차이라고 하면은 예. 유발 지진의 경우는 지열 발전 자체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촉발 그것 지진은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 유발 지진이고. 예, 강력한 원인이다. 예, 강력한 근본적인 원인이고. 원인이다라는 것이고요. 촉발 지진은 이제 포항 지역의 어떤 단층 그쪽 예. 지질의 특성을 지열 발전이 건드렸다, 촉발시켰다라는 것이죠. 건드렸다. 그래서 인위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유발 지진보다는 촉발 지진이 좀 약한 수준입니다. 네. 다만 굳이 촉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뒀을 때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는 지진이었다. 그리고 인재였다. 자연 지진은 아니다라는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수능 연기됐죠. 네, 그리고 포항 시민이 50만 명이라며요. 그렇습니다. 50만 명 중에 상당수가 이재민인데 지금도 텐트 생활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정부가 만든 지열 발전소가 촉발한 지진이었다? 하늘이 내린 천재 지변이 아니었다? 네. 이야. 그리고 이제 사실 포항 지역은 특별히 좀 그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한 구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흥해읍 지역에서는 계속 가스가 나와서 가정집이 그걸 그냥 쓰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계속 어떤 공사장에서는 불이 타오르는 네. 이런 현상도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런 지질들을 좀 간과하고 정부 주도로 또 산업계가 지열 발전을 지금까지 개발해왔고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인위적인 잘못이다라고 인위적인 볼 수가 잘못이다. 있겠고 자연스럽게 이재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저 지열 발전소가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가서 돈이 없다며요. 물어줄 돈이 없는 회사라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돈을 물어내요? 결국에 처음에 뭐 물어내면 뭐 정부가 물어내든지 하고 나서 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여러 가지 뭐 책임 공방이라든지 분배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예상되는 배상 액수가 얼마요? 지금 예상되는 배상 액수는 글쎄요 그 몇 조 몇 조? 수준인데 최대 9조라는 얘기도 예, 그것도 계속 이제 나오던데. 더 책정을 해봐야 될 겁니다. 사실은 이 구미 지역에서 사실 두 가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네. 불산 누출 사태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일단은 정부가 배상을 하고 이제 업체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갔었고요. 두 번째는 단수 소송이 있었습니다. 5일간의 최장 단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문제가 4대강 공사가 원인이다라는 네. 공방이 있었고, 근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에 이제 수자원 공사 쪽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저런 전례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법정에서의 다툼을 회피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에는 원래 배상 책임이 없죠. 그리고 보험의 보상도 없는 게 상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인재였다. 뭐 정부가 물어주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우리가 결국은 또 그만큼 더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세금은 뭐 증세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물어주기보다는 뭐 정부의 예비비 예산도 있고 이런 어찌됐든 뭐 부분들을 좀 써야 예비비는 뭐 되겠죠. 무슨 예산이든 정부가 뭐 돈 버는 거 아니고 세금은 뭐 예. 새로 올린다기보다는 예. 우리가 낸 세금 이미 낸 세금을 가지고 뭐 처분을 하게 저도 좀 더 낼 테니까 김수민 평론가 좀 더 내시자고요. 네. 포항 시민들 고생하시는 거 생각하면은 세금 더 내더라도 배상이 그 책임이 분명히 나오면은 물어줘야죠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상도 중요하지만은 정부에서 2010년경부터 무리하게 이 지열 발전을 추진을 맞아요. 해왔거든요. 예. 사실 포항 지역에 장점이 있다면은 보통은 이제 여타 지역에서는 1km 지하로 내려갈수록 지열이 한 25도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포항은 35도, 조금 더 뜨거운 땅이었거든요. 뜨거운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뜨거운 땅인 동시에 그쪽의 단층이라든가 이런 지질적인 얘기예요. 그런 요건들을 예. 또 봤었어야 되는데 그냥 무리하게
지열 발전을 강행했고 초창기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 비판 여론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부터 지열 발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떠한 준비를 하고 또 과정을 취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분명한 교훈으로 남겨야 될 것입니다. 재생 에너지라는 게 저렇게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재생 에너지 한다고 뭐 할 때는 다 가열차게 하지만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차분히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딜레마가 생긴 게 사실은 포항, 경주를 포함한 이쪽 동해안 지지를 보면은 핵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도 좀 위험합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열 발전도 어렵고 핵발전도 어려우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굉장한 딜레마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맞아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국민들한테 전기 아껴 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전기도 어느 정도 아끼고 또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이 늘려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예,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지질학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드리면 우리나라의 여러 땅 중에서 액상화의 위험이 높은 땅들이 있습니다. 물렁물렁한 땅. 예, 네. 지진이 일어나면 더더욱이나 흔들리면서 예. 물이 고이기 쉽고 또 그렇죠. 모래가 지반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게 찐득찐득한 땅이 되는데 그게 어디예요? 근데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문제는 서울 강남 지역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강남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속도 모르면서 땅값을 매겨왔다라고 예. 하는 굉장히 무거운 사실을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질학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물렁물렁한 땅을 평당 1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죠.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땅이라는 거는 살아 움직이는 지구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 새삼 실감하기는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찌됐든 지금도 텐트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포항 시민들한테 이재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예. 네. 자, 좀 가보죠. 국회로 가볼까요? 결국은 바른미래당에서 사달이 벌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밤이한 이 바른미래당의 네. 뜨거운 토론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밤이하다라는 신조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어제 바른미래당 의총도 일단은 밤이하는 것으로 밤이로 끝났어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단 민주당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그래도 김관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올리는 데까지 밀어붙이겠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예, 같던데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 법안이랑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바른미래당의 안을 관철시킨다라는 아니, 조건을 근데 달았습니다. 그거 얘기 듣고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럼 말 잘 꺼내셨어요. 유승민 전 대표의 발언은 제가 이렇게 봤더니 명확해요. 패스트트랙 올리는 거 반대한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얘기 안 된다. 반대한다. 명쾌해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은 공수처 법안하고 연계하자는 뜻은 뭔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되게 편차가 심한데 여러 예. 의원들이 어떤 의원은 이제 선거제는 괜찮은데 왜 다른 법안이랑 연계해서 올리냐 예. 이런 의원도 있고 왜 어떤 의원은 패키지로 선거제는 묶죠, 그걸? 싫다라는 의원도 있고 패스트트랙 자체가 싫다라는 의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어제 난 결론은 일단은 네.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안을 관철시키겠다. 아니면 패스트트랙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김관영 원내대표가 발표한 내용이었고요. 네. 이제 공수처안 같은 경우는 추천위원회에서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이제 야당의 비토권을 강화하는 그런 안하고 이제 기소권은 검찰한테 주는 네,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두 가지 안이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피의자 신문 조서,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들을 관철시켜야 선거제하고 다 같이 예.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라는 것이고 공을 살짝 민주당한테 넘긴 형국이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자고요. 바른미래당이 원하는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민주당이 받아준다라는 전제 아래 선거법 개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 찬성해 줄게라고 공을 던졌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민주당의 안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걸 그냥 여기서 결렬이 될 것인지 예. 아니면 또 절충점을 찾아서 갈 것인지 이게 문제인데 예. 사실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른미래당 당론이 완전하게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 하에 결론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떠나서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전체 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없어도
각 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의원들의 분포인데요. 정개특위는 이미 선거제 개혁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선거제는 민주당이 동의를 하면 그냥 올릴 수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사개특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이 18명 중에 8명이고 평화당 박지원 의원 1명까지 해서 9명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네. 60%를 넘으려면 11명의 의원이 필요한데 그러네요. 2명이 바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오신환 의원이에요. 오신환 의원. 예, 이 2명이 키맨이 되고 있습니다. 예, 키맨이 됐는데 오신환 의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생각이 정리가 예. 안 돼 있어요. 근데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제에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 본인이 수도권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선거제가 개혁이 될 경우는 자신이 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가서 민주당을 정당 투표하시되 후보는 저를 찍어주십시오라고 알겠어요. 하거나 혹은 알겠어요. 떨어져도 석패율제로 구제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금 중간에 서 있어요. 요 대목까지 이제 넘어가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신들 두 사람들 뭔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 못하겠다 소리를 이제 가니까 여전히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로 정리하고 정리해줘. 이거는 뭐 이번 주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자, 이게 버닝썬 사건이 조국 민정수석한테 불똥이 튀는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중간에 있는 그 문제 그 총경? 윤 총경이 그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었나요?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를 청와대 했고 파견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 연예인들 또 기획사 대표하고 골프를 쳤다. 예. 뭐 이게 드러나면서 그게 다 청와대 근무 시절이에요? 그렇죠. 오호. 그래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야권의 공세가 역시나 바로 제기가 위에 되고 상관은 있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 아니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위에 어차피 민정수석이 어허. 있는 것이고 야권 입장에서는 이 일을 키울수록 좋으니까 예,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또 타격을 하는 것이겠죠. 결국은 조국 수석 책임론, 네. 검증 부실론 이걸로 가는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겠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조국 수석이 유착을 한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리는 그렇게까지는 없죠. 얘기를 못 하겠고 네, 예. 검증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 책임을 예.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데리고 썼던 경찰 총경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무리를 일으켰으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라, 뭐 이런 논리겠네요. 최소한 그렇게 예. 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와중에 인사청문회 하는데 네. 청와대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뭐 그대로 임명 강행하겠다라고 어제 총리 말씀 그렇게 하시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청문회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갈 길 간다 이런 뜻인가요?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한다면 국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자, 그럼 어쨌든 사실관계만 놓고 청문회는 보자고요. 하겠죠. 이낙연 총리 답변만 놓고 보면 그래도 제일 낫다. 검증해 달라. 이 얘기는 우리는 강행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천안함 관련한 발언, 네. 그리고 이제 금강산 그 피격 사건에 대해서 통과 의뢰라고 워딩을 썼던 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네. 김종인 대표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씹다 버린 건 운운했던 거는 조금 그냥 지나친 말 정도였고, 예. 그래서 천안함에 대해서 아마 신앙 고백을 요구받을 그럴 공산이 높습니다, 청문회에서. 예.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가 저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거기 나가면 김현철 후보자가 천안함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시그널을 잠정적으로 주고 정답을 좀 이렇게 예. 선생님이 좀 이렇게 코치를 해준 거네요. 너 나가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죠. 그 예전에 보면은 뻗땡기지 말라. 유시민 의원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돼서 청문회 할 때 굉장히 평소와는 다르게 예. 수더분하고 낮은 자세를 취해서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현철 후보자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닐까. 네. 김현철 후보자가 올린 글로만 따지면 천안함 폭침은 북한군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 이 주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장을 말이 아니라 글로 썼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빼박인데 네. 청문회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테니 요거는 입장을 바꿔라 이런 뜻인가요? 뭐 그런 신호를 저는 보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김현철 후보자도 실제로 조금 의견이 달라졌고 그때는 조금 지금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공산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군복 입고 쇼했다라고 비난한 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을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을 자리에 중용한다라고 하는 대단히 관용적인 이미지를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오히려 김현철 후보자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김연철 후보자조차도 제일 낫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낙마자는 없이 그대로 임명 강행한다 이런 의사표시인 것 같은데 좀 네. 보죠. 어차피 다음 주에 계속 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법무장관 보고,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진상 밝히라 지시했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난리 났습니다. 언론 보도는 도배 수준입니다. 이어 경제부총리 보고, 경제 긍정 신호 나옵니다. 보고했고 가시적 성과 더 내달라 지시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 기업의 72%가 최저임금 탓에 올해 인원을 감축할 거다. 도소매 숙박 자영업자 대출이 10% 넘게 늘어서 200조 원 돌파했다. 1분기도 안 지났는데 또 10조짜리 추경 편성한다. 통계는 과학이고 이에 근거한 경제 이슈는 불편한 진실일 뿐입니다. 결국 언론과 정부의 선택은 외면입니다. 경제 이슈가 실종된 겁니다. 제조업, 자영업, 고용참사, 실업대란, 저소득층 순으로 고통받는 현실, 세금으로 메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로 베이스에서 경제정책 다시 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언론이 기사를 쓰고 국민은 다시 희망을 갖고 활로를 찾을 텐데 하던 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성폭력, 동영상, 뇌물, 유착 이런 단어로 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